요즘 지지율 조사를 보면 요즘 이제 총선 가까이 오면서 지지율 조사 계속 나오는데 보면은 했다가 보시는 분마다 약간 출렁이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라는 얘기가 많이 좀 나오고 있어요. 요즘 나오는 조사를 좀 착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아무래도 가장 놀라셨던 거는 설 연휴 직전에 나왔던 MBS 조사였던 것 같아요. 그때 국민의힘 지지율이 확 오르면서 아니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동안 이렇게 큰 변화가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큰 변화가? 라고 하면서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했었는데 그 뒤에 설 연휴가 끼면서 여론조사 텀이 길어지고 이러면서 다들 많이 궁금해 하셨죠. 그래서 그때 연휴가 있으니까 또 그런 게 영향이 네. 있을 수밖에 없네요. 네, 연휴 때는 조사를 못 합니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 연휴 때 쉬어야죠. 설 연휴는 민중의 명절인데요. 조사원분들도 그럼요. 예, 그렇죠. 다 가정이 있고, 가정이 가족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어제 나온 조사까지 여론애무로 최근 흐름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띄워주시면 네. 지난주에 제가 2월로 가린 거 전까지 봤습니다. 네. 보시면 혼조세죠. 그러니까 파란 선과 빨간 선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그리고 국민의힘 가리키는 선인데 그러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정당 지지도거든요. 보시면 계속 혼조세였어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기점으로 전화면접에서는 이제 양당 지지율이 섞여서 그 뒤로는 계속 이렇게 뱀처럼 꼬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큰 변화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2월 가면 국힘의 상승세가 눈에 딱 띄죠. 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신뢰 구간이 이제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확실히 더 앞서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점이 하나 있는 게 저는 강서구청장 선거 전까지만 한번 표시를 해보면 민주당은 살짝 올라가는 그런 보라색 네모 있는 그래프 한번 띄워주시면 민주당은 살짝 올라가는 추세였고 거기 상승세가 그쵸? 보이네요. 상승세가 살짝 보이죠. 그랬는데 그 뒤로 여기를 딱 가리고 보면요. 그 뒤로는 이제 상승세가 없어지고 그냥 쭉 거의 일자예요. 지금까지도 거의 일자예요. 민주당은 파란 선은 거의 그 일자고. 상승세 뒤를 보면 네. 일자의 모양이 이렇게 추세로 보면 좀 맞아요. 비슷비슷한. 근데 국민의힘도 사실 크게 등락은 없어요. 크게 등락은 없죠. 근데 이제 회색으로 표시한 구간이 이제 2월 구간인 거거든요. 네. 2월 구간에 들어서는 국민의힘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선거가 가까워지면 결집이라는 거를 보통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양당이 엄청나게 잘못하지 않는 이상 선거가 가까워졌으니까 우리가 누구를 찍어줘야지라는 생각을 다들 하실 거잖아요. 평소에는 별 생각 없으시더라도. 그러면서 보통 이제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선거가 50일 남았는데 아직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있는 거고 국민의힘은 좀 올라가는 모습,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국민의힘이 공천을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상승의 원인을. 근데 어쨌든 결집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뭔가 정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는 상당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지금 민주당은 그거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정도까지는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이렇게 민주당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게 ALS를 보면 여기서는 민주당이 확 꺾이고 국민의힘이 확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흐름이 좀 다르네요. 네, 흐름이 좀 달라요. 이제 상대적으로 정치적 고관여층이 더 많이 표집된다고 하는 이 ALS에서는 지금 민주당의 하락세가 더 눈에 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LS랑 전화면접이랑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는 갈라지기 시작한 양당의 지지율이 이제 서로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한 시점은 거의 똑같아요. 2월 첫 주. 부터 갈라지기 시작했고 네. 근데 ALS를 더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기존의 ALS에서 훨씬 민주당이 더 높게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ALS가 더 믿을 만한 조사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었는데 지금 보시면 ALS에서도 뒤집힌 거죠. 되게 오랜만에 뒤집힌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확실히 지금 약간 좀 흐름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2월 들어서 특히 2월 2주부터는 확실히 흐름이 달라진 게 정당 지지율에서는 보인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장슬기 기자가 이야기를 했지만 선거를 앞두면 어느 정도는 이제 내가 마음을 정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는 거잖아요. 누구한테는 표를 줄 거니까 만약 내가 투표를 할 거면 누구한테 표를 찍어야 되고 나는 누구를 이제 찍어야겠다 대충 이제 마음을 좀 정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제 누군가의 표를 받으면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제 자연스러운 이제 수순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KT24님은 보수 결집 중이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보통은 정당 지지율이 오르는 게 아까도 자연스럽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진 적이 있나요?
어차피 선거가 좀 가까우면 태도 유보층도 좀 줄어들고 보통은 이제 양쪽 정당 모두 다 뭐 오르거나 아니면 정체돼 있거나 이런 상황이긴 한데 뭐 예전에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더니 2012년 그 총선이 있습니다. 네. 그 자료를 보시면 초반에 그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당시에 민주통합당인데요. 2012년. 네. 예. 1월 뭐 2주, 3주 차 이때 보면 사실은 민주통합당이 굉장히 앞섰거든요. 네. 이때가 그 이명박 정부 그 집권 후반기라서 정부 여당이 굉장히 그 인기가 없는 새누리당 인기가 굉장히 떨어져 인기가 있는 굉장히 상황이죠. 떨어진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당시 초반만 하더라도 그 민주통합당이 원내 일당이 될 거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게 공천 과정을 거치면서 당시에 뭐 이른바 노이사라 그래가지고 네. 뭐 친노 이데라인 그때 이제 대표 한명숙 대표였었는데 그리고 486 중심으로 뭐 공천이 이루어지고 구민주계하고 갈등 뭐 이런 부분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이제 원내 일당이 되었죠. 뭐 현재 상황을 놓고 본다 그러면 사실 민주당도 그때하고 좀 비슷한 약간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때 그 새누리당이 당시 이제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는데 나름 그 일치된 모습으로 공천이 이루어졌고 당시 이제 비대위원이었던 뭐 김종인 그리고 이준석 이 두 분이 좀 약간 새로운 바람을 좀 불러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민주당의 공천의 과정에 대한 불만, 우려 이런 부분들이 지지도에도 영향을 미쳤고 실제 선거 결과에서도 좀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좀 민주당 하락세였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오늘 오전에 나온 갤럽 조사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좀 올랐더라고요. 맞아요. 잠깐 보시면 민주당이 35%고 국민의힘이 37% 나오면서 오차 범위 내로 들어왔어요. 지난주에 비해서 민주당은 4%포인트 올랐고 네. 국민의힘은 37% 이제 동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MBS 조사 더 벌어지고 요 최근에 같은 보통은 이제 조사원이 하는 전화면접 조사의 경우에 아주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거든요. 네. ARS 조사하고 달리. 그래서 뭐 혹자분들은 그런 이야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최근 한 며칠 동안 그 민주당 경선 조사가 있어가지고 그 적극적으로 그 동료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그런 게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앞으로는 아마 그 국민의힘 경선조사에 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겹치면 이게 약간은 차이가 뭐 발생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하시는데요. 저는 좀 그런 부분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사실 근데 이게 약간의 영향을 미쳐도 1, 2%만 올라가고 내려가도 차이가 확 벌어지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고 앞으로도 좀 이런 부분은 종종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도 두 가지인데요. 만약에 한 당이 확 높고 한 당이 확 낮으면 이 정도로 오르고 내려도 크게 뭐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두 당이 지금 너무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1, 2%포인트 차이도 되게 크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더 보이거든요. 그런 게 있고 저희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론이 좀 변하는 시기에 이렇게 조사들이 좀 왔다 갔다 거리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확실히 여론이 뭔가 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그리고 결집도 일어나면서 동시에 뭔가 변화도 일어나고 하면서 이제 저희 그러니까 표본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들이 조금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성님이 또 표 이러셨는데 그래프 보면 이제 좀 이러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이 수치나 이제 추세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실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총선의 성격에 대해서 전에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국정 운영의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하다. 이런 평가가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당 지지율보다는 대통령에 대한 이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35% 밑으로 내려가면 여당이 상당히 선거에서 좀 고전을 한다. 이런 얘기 나눈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최근에 이제 전화 면접이나 ALS에서 좀 빠지는 모습이 좀 보여지면서 위기 소식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도가 총선에서 얼마나 중요할까 이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예. 좀 어려운 질문인가요? 아니요, 사실은 저희가 뉴스레터를 제가 이제 회사에서 만들면서 이 관련된 것 자료를 이렇게 해서 좀 분석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정당 지지도하고 그 선거 결과가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좀 그런 부분이 좀 보여서 선거 결과는 좀 열어봐야 아는 건가요? 예, 그 이거를 청취하거나 그 보시는 분들이 너무 이렇게 숫자가 적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크게 해서 아, 보이셨네요. 잘 보이도록 네. 예, 그렇게 했는데요. 이게 2016년 당시의 총선 정당 지지도입니다. 보시면 그 빨간색이 새누리당이고요. 새누리당이 거의 한 뭐 37에서 40% 그 사이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한 20% 내외, 그리고 국민의당이 이제 조금씩 계속 그때 당시 안철수 당대표가 있었는데 네. 계속 올라가는 그런 이제 추세를 보이고 있죠. 새누리당이 민주당이 계속 15%포인트 이상 앞섰지만 실제 선거에서는 졌었거든요. 네. 이제 그 이유가 마지막 이게 이제 갤럽 조사 자료인데요. 4월 2주차에 지역구 기준 투표 정당에서는 그때 이제 새누리당 그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게 35%,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게 26%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비율들이. 그리고 실제 이제 지역구 투표에서는 이런 국민의당 지지층 중에 상당수가 지역구 후보에서는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해가지고 정당 지지도하고 다른 결과를 이제 보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게 실제 지역구 투표에서 새누리당은 38.4%를 득표해가지고 105석을 가져가졌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은 그보다 조금 낮은 37%의 득표를 했었는데 110석을 가져가서 새누리당보다 더 많이 이제 가져가기도 했죠. 지역구 투표에서는 의석수 자체는 민주당이 110석. 네, 더 많아요. 네. 5석을 더 가져갔고요. 근데 이건 아주 사실은 외의적인 경우고, 당시에도 그 새누리당에서 그 김무성 대표의 뭐 옥새 파동이라 그래서 옥새론이라고 네. 하죠. 공천 과정에서 이제 뭐 친박 비박 이런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도 반영이 좀 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2020년 총선 저희가 이제 MBC랑 조사했던 그건데요. 네. 보시면 뭐 민주당이 굉장히 뭐 17%포인트 이상 그때 이제 미래통합당보다 더 높게 지지율을 가져왔었고, 근데 실제 투표에서는 물론 이제 뭐 민주당이 당시에 압승을 하긴 했지만 네. 실제 지역구 득표율을 보면 민주당은 49.9%, 미래통합당이 41.5%를 득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선거에서는 결과가 차이가 훨씬 정당 지지도보다는 많이 좀 줄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민주당이 압승을 한 거는 접전 선거구에서 굉장히 많이 당선됐기 가져갔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많이 이제 이겼다고 볼 수 있고요. 이번에 제가 이제 MBS 조사를 가지고 저희 회사도 참여하기 때문에 내교 회사가 하는 그 조사죠. 네. 예, 물론 이제 조사 결과들이 뭐 같은 전화조사 하더라도 MBS 조사와 달리 조금씩 더 좁혀진 경우도 있고, 뭐 MBS 조사처럼 좀 더 벌어지는 그런 조사들도 있고 그렇긴 한데요. 이거를 보면 확실히 민주당이 뭔가 좀 상승세가 좀 둔화되고 정체되어 있는 반면에 국힘이 약간의 좀 힘을 더 국민의힘이 더 받는 것 같다라는 거는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조사 결과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확실히 그 민주당이 그 공천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근데 이제 이게 과연 실제 투표로 이어질 거냐. 근데 이건 앞으로 뭐 디마이 지금 47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승님이 숱하게 여론조사 와서 끊어버리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건 누구한테 불리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끊어버리는 사람이 지난번에 투표한 정당이 불리한 겁니다. 끊어버리는 네. 사람이 지난번에 지난번에 투표한 투표한 정당이. 장슬기 기자가 답변해 드렸습니다. 네. 네. 날라님이 지금 조사 올리신 건 지금 시기에 올려주시기에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지금 추세를 지금 말씀을 네. 드리는 거고, 이게 이제 사실은 선거판은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고, 지금이 막 다가왔다고 해도 또 남았다면 또 많이 남은 시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정당 지지도라는 게 물론 이제 그 당시에 가장 좋은 뭐 바로미터긴 하지만 실제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확실히 견제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당 간의 득표율 차이는 생각보다는 많이 좁혀지더라. 그러는 게 지금까지의 그 선거 결과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짧게 여론엠으로 이제
대통령 지지율 한번 보고 갈게요. 네. 나온 여론조사들을 모두 합친 건데 지난 8월 이후 대통령 지지율 보시면 평행선을 그리다가 저 회색지대 안에 들어오면 이제 2월인데요. 네. 약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도 약간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해봤을 때 오늘 갤럽 조사에 의하면 이제 뭐 의대 정원 이슈 잘 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네. 이슈가 네. 그거를 잘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들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여론엠에서도 비교를 해보면 1월 마지막 주 대비해서 4%포인트가 이번 주에까지 늘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저는 이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적 성격이 이제 뭐 정당 지지가 뭐 민주당이 많이 내려가고 이러면서 조금 좀 그 35%그 선이 뭐 여당이 유리하고 아니고의 그 선이 굉장히 좀 뭔가 흐려진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건 아직 유효하다고 보는데 네. 그 이유는 보통 우리가 정부 견제냐 지원이냐 이런 것도 물어보잖아요. 네. 이런 걸 물어볼 때 저 빨간색은 정부 견제고 그리고 파란색은 정부 지원이거든요. 계속 평행선을 그리다가 저 점선 이후가 2월인데 네. 2월에 조금 그 격차가 좁혀지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빨간색의 정부 견제가 더 높기는 하죠. 약간 그러네요. 50%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 이제 제3지대가 부상을 지난주까지 막 하면서 제3지대 껴서 물어보는 이런 총선 성격 조사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원래는 보통 정부 견제냐 아니면은 정부 지원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정부 견제냐 정부 지원이냐 제3세력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조사들이 많아서 네, 그렇게 물어보면 정부 견제가 좀 줄어들고 제3지대가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3지대가 들어오면서 이게 네. 좀 달라졌다 양상이. 네.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가끔은 이제 정부 지원이 정부 견제보다 더 많이 나오는 조사들도 있었거든요. 네. 3지대가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약간의 착시 효과가 있었지만 그런 효과들을 다 제거하고 봤을 때는 조금 차이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정부 견제가 더 앞서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네. 재밌는 점은 민주당 지지율은 지금 30% 초반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 견제는 50% 가까이 나와요. 그러면 아직 그 20%의 사람들, 20%포인트가 어떻게 하지? 민주당을 지지하지도 않고 하지만 이 정부에는 이 여당에는 표를 주지 못하겠고 이런 사람들이 20%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는 생각이 어쨌든 그쵸. 50%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쵸. 이 공백이 어떻게 될지를 네. 봐야 된다.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투표장에 나올까 안 나올 거가 이슈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는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서 상대방을 찍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는데 지금 그것도 약간 마뜩지 않고 이런 분들이 20% 정도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때까지 얼마나 뭐 민주당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지 아니면 제3지대가 그 사람들을 가지고 가는지가 이번 선거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 어떻게 될지가 좀 진짜 궁금한데 이제 이 지난 대선이 사실 0.73% 포인트 차이로 승패가 갈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좀 흥미로운 계산을 해보셨다면서요. 요 투표 성향이 요때 대선 때 투표 성향이 그대로 가지고 간다면 어떻게 될까?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런 네. 계산해 보셨다고요? 예, 이게 사실은 좀 생각보다 힘든 작업인데요. 가장 큰 이유가 그 보통 뭐 예를 들면 영등포 갑을 이렇게 나눠지는 저희 선거구를 저희 이제 분구되는 선거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관내 사전 투표가 시군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각 선거구별로 지역구별로 나눌 수가 없어서 그걸 이제 그 투표자의 비율대로 관내 사전 투표자들을 배분을 해가지고 결과를 이제 분석을 하느라고 좀 시간이 좀 걸리고 생각보다 계산이 복잡한 계산이군요. 네. 생각보다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대선 결과를 100% 아주 정확하게 반영할 수는 없지만 이게 모든 선거구에 동일하게 적용했기 때문에 전체를 보는 데는 저는 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그 대선 결과를 이제 지역구 단위로 253개로 분석을 해봤더니 윤석열 후보가 134곳, 그러니까 134개 지역구에서 이재명 후보가 119개 지역구에서 승리하는 걸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득표율 차이는 사실 얼마 안 나지만 선거구로 보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특히 그 이전에 민주당이 많이 이겼던 서울 같은 곳에서 거의 한 반반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충청권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고요. 특히 이재명 후보는 영남 지역에서 울산 북구 한 곳
거기도 제가 이렇게 잘 언뜻 보니까 0.1%인가 앞섰더라고요. 그래서 거길 빼놓고는 사실 다 이렇게 열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물론 이제 총선과 바로 연결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걸 본다고 한다 그러면 사실 민주당도 이전과 같이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선거 구도 자체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만 보면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2.5%를 더 가져가고 상대 후보가 2.5%를 덜 가져가는 경우의 수를 이제 가정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결과를 표를 보시면 네. 이재명 후보가 2.5%를 더 얻고 상대 후보가 덜 얻는 경우에 그걸 가정해서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체의 한 149곳의 지역구에서 그리고 국민의힘은 104개 지역구에서 이기는 걸로 네. 네, 그렇게 나오고요. 네. 반대로 윤석열 후보가 2.5%를 더 얻고 이재명 그러니까 상대 후보가 덜 얻는 경우에 가정을 해보면 국민의힘이 175개 지역구에서 그리고 민주당은 77개 지역구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됩니다. 합해 보면 이 경우에는 한 그 전체가 253개가 아니라 252개인데요. 한석이 비네요. 네, 한석이 비는데 그건 파주을이 경기 파주시을이 동률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하나를 이제 뺀 거고요. 네. 이거를 보면 사실 그 몇 퍼센트의 차이가 선거의 판세를 완전히 좌우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공천 과정부터 그리고 마지막에 그 선거 운동의 마지막까지의 네. 그 과정을 각 정당들이 어떻게 치르냐에 따라서 선거 판세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 특히 수도권과 충청에서는 그 1~2% 차이가 20석, 30석을 바꿀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한 총선 같은 경우는 한 지역구당 선거인 수가 적기 때문에 맞아요. 정말 몇천 표 차이로 승부가 갈리기도 하거든요. 박빙 맞아요.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 정말 긴장을 놓칠 수가 없어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난번 대선은 거의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다 나와서 투표하셨잖아요. 77% 나왔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투표율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 투표율도 네. 또 영향이 있겠네요. 근데 좀 복잡한 그래프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죄송해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 장슬기 기자가 노안의 아픔을 몰라서 그렇다고 지금 비난이 댓글에 제가 쇄도하고 있어요. 지난번보다 크기를 좀 키워서 왔는데 저도 더 키워서 오겠습니다. 네. 제가 많은 걸 보여드리려다 욕심이 앞서갖고 조금 익숙하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21대 국회에 5년 동안에 이제 지지율을 쭉 그린 건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올랐다 내렸다 이런 게 보이시죠? 민주당은 살짝 하락세고 전반적으로 국힘은 올라서 지금 유지하고 30%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근데 보시면 제가 선거 때마다 저렇게 초록색 그리고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거예요. 네. 이제 순서로 말씀드리자면 서울 부산시장 선거, 보궐선거, 그다음에 대선, 지선, 그다음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네. 요거거든요. 근데 이 하이라이트된 부분이 선거 2달 전에 지지의 변화를 보시라고 거기만 이제 하이라이트를 해놓은 건데 보시면 서울 부산시장 선거랑 지선 같은 경우는 초록색이죠.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했는데 보시면 민주당 지지율은 내려가고요. 국힘 지지율은 올라갑니다. 요거에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결과와 투표율을 생각해 보시면 민주당이 굉장히 좋지 않은 성적을 냈던 선거고요. 그리고 투표율도 높지 않았어요. 자, 근데 반대로 노란색 보시면 대선 때는 당연히 모든 지지율이 결집하는 시기다 보니까 확 올라간 거 보이시죠? 양당 다 올라갔고 네. 강서구청장 선거 전에는 민주당이 민주당이 올라간 올라간 게 게 보이시죠? 네. 이때 선거 결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정당 지지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걸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정당 지지가 바로 연결된다기보다 이게 얼마나 투표장에 나올 것인가에 대한 인디케이터라고 할까요? 지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는 정당의 사람들은 투표장에 덜 나옵니다. 안 찍고 싶으니까. 근데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은 평소처럼 나옵니다. 요게 차이가 있는 것 그런 같아요. 차이도. 네. 근데 만약에 민주당의 지지가 계속 내려간다. 이렇게 하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난 지선 때 그렇게
해석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40, 50대 민주당 지지층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 투표장에. 그래서 더 많이 차이가 났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만약에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이렇게 떨어지냐면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안 나올 가능성이 투표장에 안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근데 변수 하나 더 있어요. 만약에 이 선거가 엄청나게 접전이야. 막 150, 150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면 도와주면 되려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럼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수가 두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정당 지지율 그리고 얼마나 이 선거가 박빙이냐. 박빙이냐. 네. 어떻게 보면 총선은 또 각 지역마다의 이런 또 접전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수도권은 좀 다른 게 사실은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 중에 자기가 사는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대체로는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점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사실 이 수도권의 바람이라는 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사실 지자체 자치단체장도 모르시는 분들도 그렇죠. 좀 있고 그럼요. 저도 뭐 그 유튜브 구독하다 보면 그 충주시장님은 아는데 정작 제가 사는 지역의 시장님은 또 얼굴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볼 수 있겠네요. 신당 지지율 한번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뭐 오늘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김종인 위원장 전 맞아요. 비대위원장 공관위원장으로 모셨는데 이게 지금 신당이 너무 이슈들이 많아요, 사실은. 저 근데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이 갈라진 게 아직 며칠 안 됐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 그렇죠. 합쳤을 때도 얼마 안 됐고 네. 사실 헤어진 것도 얼마 안 됐고. 저희가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 그 뭐 비례대표나 정당 지지도 할 때 신당 이름을 넣어가지고 조사를 하잖아요. 네. 조사하는 과정이 당일이 바뀌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조사 결과를 어떻게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 오늘 갤럽은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를 정확하게 넣어서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는 개혁신당 합친 개혁신당이 4%였는데 오늘 나온 갤럽은 개혁신당 3%, 새로운 미래 1% 나란히 나눠 가졌습니다. 그러네요. 네. 3, 1 나눠 가졌네요. 네. 네. 근데 종합해 보면 이제 갤럽은 3, 1 이렇게 나왔는데 개혁신당은 ARS에서 5에서 6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전화면접에서는 3에서 4 정도 나오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새로운 미래는 ARS랑 전화면접이 비슷하게 둘 다 3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새로운 미래는 아직 쪼개지고 나서는 갤럽이 처음 나온 조사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그리고 근데 이거는 이제 어디를 정당을 지지하냐 요거를 물어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비례대표 투표를 누구를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조금 더 높게 나오긴 어느 해요. 정당을 지지하느냐보다 네. 비례대표 투표 누구한테 할 거냐 그러면 조금 네. 달라져요.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개혁신당은 전화면접 ARS 모두 합쳐서 약간 6에서 10% 정도 나오고요. 새로운 네. 미래는 아직 조사가 없더라고요. 근데 오늘 일단은 개혁신당은 뭐 김종인 위원장 모셔왔고 별의 순간을 점지를 잘 하신다는 김종인 위원장을 모셔왔고 그리고 또 민주당은 이번 주말 공천 갈등 약간 좀 거의 피크에 다다라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고비라고 하니까 자, 다음 주 조사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큰 변화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정권 심판론이 크게 떨어지진 않는 상황.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지지율이 움직일지를 저희가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뭐 장 기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이전 선거에서도 여론조사를 보면 그 이전 총선의 여론조사를 보면 그 양대 정당의 지역구 투표에서는 양대 정당에게 하겠지만 비례대표에서는 그 다른 정당에 하겠다는 응답들이 꽤 높았었거든요. 네.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그럴 확률은 굉장히 좀 높아 보입니다. 뭐 그게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신당의 뭐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은 좀 사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정권 심판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이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상황이 뭐 좀 변수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의 그 선거의 가장 큰 축은 하나는 민주당의 공천이 야 저거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맞은편에는 여전히 현 정권에 대한 그 심판 부정론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그 두 가지가 이번 총선의 가장 큰 두 가지 이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정치평론가분들이 많이 하시는 얘기가 있는데 라디오에서 팩트보다 중요한 건 인식이다. 아, 팩트보다 중요한 건 인식이다. 사람들의 인식이다. 정치는 인식의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뭐 공천 갈등은 언제나 있었다. 뭐 크게 뭐 우리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제가 보기엔 여론에 반영된 것도 그렇고 공천 갈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10년 뒤에 저희가 2016년이나 2012년 총선을 평가할 때 그때 막 공천 갈등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총선을 이제 한마디로 10년 뒤에 정리를 하면 저는 공천 갈등이란 얘기가 안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정리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보태자면 2030 유권자로서 한마디만 20은 아닙니다만 한마디만 네, 양심고백인가요? 양심고백입니다. 지는 아니라는 거죠? 네. 지는 아닙니다. 네. 한마디만 보태자면 이번에 유난히 2030 후보자도 적대요. 아, 네. 등 예비 후보자 중에 2030 후보자도 유난히 적고 2030 후보자들 중에 거의 다 대부분 예비 후보 등록하신 데 보면 약간 험지고 네.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 더 고령화가 될 것 같아요. 국회가. 이제 그러면 전반적으로 네. 네, 2030은 더 마음이 아유 저기는 나와 다른 곳 그들만의 리그. 그렇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주시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저는 2030의 투표율이 매우 낮을 수도 있겠다라는. 근데 이럴 생각이 때일수록 2030 유권자가 내 표가 굉장히 중요한 표다. 이 한 표가 어디로 가느냐가 당신들한테 엄청 맞아요. 중요한 거를 얘기할 필요는 있어요, 사실은. 네. 근데 2030은 아직 유독 네. 감기 조심하세요. 2030이 네, 아직- 물을 잠깐 좀 죄송합니다. 마실까요? 네. 물을 그러니까 네, 네. 30 네. 네. 2030이 아직은 이제 정치적인 뭔가 딱 한쪽을 내가 지지할 거야라는 코호트적인 게 아직 완전히 만들어진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잡으려면 이번 선거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참 약간 정치 무관심층으로 코호트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밥님이 투표를 해야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투표하고 꼭 하세요. 그 아. 정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투표를 해서 그 정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조언을 하더라고요. 투표를 네. 꼭 하시는 걸로. 투표는 당신의 한 표는 소중합니다. 네. 정치인이 바뀌는 거는 투표밖에 없습니다. 아, 그럼요. 정치인이 가장 공손할 때도 선거할 때고. 아, 그럼요. 투표를 이렇게 한 표 주십시오 할 때 가장 공손하고 내 네. 표의 소중함과 내 표의 이 엄중함을 알 수 있는 것도 사실 선거니까 이 투표의 중요함 또 투표는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총선 20일 정도 남은 시점에 또 뵙겠네요. 그러니까요. 아우 떨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